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시즌2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 수 증가폭은 매월 가팔라지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4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청약이 아니면 도저히 내 집 마련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토대, 저희 황 부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아낌없이 공개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황 부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먼저 유망 투자 지역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짧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지현입니다. 하루하루 수많은 부동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확인해보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박세준 팀장님의 인사도 한번 기대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 박세준입니다. 요즘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여전하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이 부동산 역전을 하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전의 기회 저희 황 부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부터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분석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입니다. 인천시 중동부에 위치한 부평구는 서울이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교차하는 부평역과 7호선 부평구청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통한 광역교통망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과 교통, 문화거리와 생활 인프라까지 각종 편의성이 확보돼 있어 완성형 도시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평구의 인구는 약 49만여 명이며 세대 수는 약 21만여 세대에 달하는데요. 인천의 4도심 중 하나인 만큼 일자리가 많아 인구 구성에서 1인 가구 수가 많은 편입니다. 인천 양대 상권 중 하나인 부평역 상권은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터라 소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 지하상가 중 가장 큰 규모의 부평 지하상가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부평구는 주택 노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 갈증이 크지만 신축할 부지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볼 지역은요, 인천시 부평구입니다. 자, 대표님, 인천 지역 하면 자타공인 대표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천에서 한 40년 정도를 살고 있고요. 네. 학교도 다 인천에서 다녔고요. 현재도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인천을 생각하시면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망부이천이다. 안 좋아지면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대도시 옆에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대우를 받았던 곳이 인천이거든요. 하지만 인천이라는 곳이 인구 300만의 대도시고요. 제일 먼저 지정됐던 광역시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곳이고 지금도 많은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앞으로 개발될 내용들을 정확히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단단히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어찌됐든 큰 도시로서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공을 세운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우리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네, 뭐 앞서 대표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저는 좀 짧게나마 좀 거주 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뭐 1호선을 통해서 그리고 7호선을 통해서 이 서울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한 도시입니다. 뭐 급행열차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 생활 인프라라든지 메디컬 인프라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거주 공간들이 부평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살기 편리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부평구의 상권 매출이 전국의 19위라고 합니다. 이 서울 지역의 9곳을 빼면 전국의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이 소비가 굉장히 강한 도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형 상가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내지는 이 소형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투자 값어치가 앞으로도 굉장히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답게 뭐 서울 진출입은 굉장히 뭐 편리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 눈에 띄는 게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고 발전이 돼 있다. 이 말은 뭐 유동 인구가 많다, 또 그런 부분 고정 인구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앞으로는 좀 인구가 좀 감소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인구가 현재 감소가 된다라는 것들을 잘 보면 네. 거의 대부분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 이 자체적으로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인구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평구에는 관련 행정구역만 약 3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현재 인구는 49만 1000명, 세대수는 21만 1464세대, 1인 가구는 7만 4400 정도 가구에 달하고 있고 현재 이 감소된 인원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서 감소를 했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1인 가구가 2019년도 대비 4천 가구 이상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늘어난 좀 특이 사항을 좀 보면 네. 부평역 주변에 1인 가구 오피스텔이 약 2천 가구 이상이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사무직 회사원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이고 이 부평역 주변으로는 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지하 상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넓은 지하 상가가 있어서 이곳에 이 매장이라든지 이 매출을 담당하는 이런 점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동 인구는 하루에 15만 명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임대 가격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현 주거지보다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사람들이 지역을 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1인 소형 가구로도 많이 이동하는 인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인 가구는 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구는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인구 감소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원인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틀림없이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악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과 줄어든다는 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뭐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대단지, 주거단지가 생긴다거나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틀림없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투자 가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인구가 감소한다는 면을 들여다볼게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흔히 뭐 도시 기능이 쇠퇴한다거나 인구가 빠져나가서 그 지역의 부동산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박세훈 팀장이 잠깐 얘기했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래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임대료가 비싸지고 집값이 비싸지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가 좀 더 아랫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고 임대료가 좀 싼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이나 부천에서 이제 임대료 감당이 힘드신 분들은 인천으로 내려올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감소로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멸실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멸실이라는 거는 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재건축이 진행된다든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일시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현재 40가구, 50가구가 줄어들고 그 가구 수가 200가구, 300가구로 늘어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천시, 특히 부평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런 일시적인 감소일 뿐이지 전체적인 도시 기능의 쇠퇴라든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인구 감소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인구 이동일 뿐 뭐 전체적인 도시 기능이 쇠퇴한다든지 정말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앞으로 인구는 네. 늘어날 것이고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진행 현장과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계획되어 있는 이 도시 계획들을 보면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뭐 도시 기능이 쇠퇴해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라고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미래 가치가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인천 부평구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 팀장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네, 현재 이 부평구의 많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 좀 보자면 사실은 이 통계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초반에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는 2015년이 될 때까지도 미분양이 꽤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디든 비슷하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보다 당연히 새로 분양을 하거나 지어지는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지역 안에 내가 금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 분양을 못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부평이라는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신축 빌라, 요즘 뭐 많이들 유행하고 뭐 많이 광고를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층짜리로 지어서 신축 빌라라는 개념을 씌워서 정말 많이 짓기도 하고 정말 많이 팔기도 했던, 많이 매수도 했던 시기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아파트 분양이 사실 이 부평구 전체에 거의 없었고요. 그 이후에 청약을 통해서 다시 분양을 시작했는데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신축 빌라와 신축 오피스텔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은 소량이었지만 계속해서 이 미분양이 좀 났었고, 이후에 이 부평구가 조정 지역으로 되면서 추가적으로는 호재죠. 바로 GTX 비노선과 7호선이 덩달아 이 겹경사가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많은 이 분양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부평이라는 지역은 앞으로도 많은 프리미엄급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미분양의 문제도 크게 없고 부동산을 투자하심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래 이 10년간의 통계를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뭐 이전에 2010년대에는 사실 뭐 서울에도 좀 미분양이 종종 있었다라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부평구 시장 강도는 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동산에는 그 시장 강도라는 게 있죠. 그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가, 그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100이 넘어갔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17년쯤이죠. 잠깐 100 이하로 떨어지고 소강 상태를 보이던 것이 20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표는 228을 기록하고 있고요. 부평구 역시 저번에 그 설명드렸던 은평구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성장기에, 상승기에 들어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2 상승장 돌입 구간인데 228포인트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교통 여건들이나 주변의 위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부평구 여건, 이 교통 여건을 좀 보자면 네. 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사실 부평구 전 지역이 전부 다 교통이 좋다라고 좀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이런 주변의 국도를 통해서 뭐 이용을 하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면서 내 집 앞에 이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시설이 잘 갖춰 있는 지역들은 부평구 안에서도 부평동과 십정동, 그리고 산곡동과 청천동, 가련동, 삼산동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곳의 지하철은 뭐 경인선인 1호선, 급행이 다니는 지하철이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과 부평구청역의 7호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 방면으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해질 GTX 비노선이라든지 7호선 연장까지 되어진다라고 하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대표적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부평구 전체적인 이 교통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크지만 이 오늘 만나보고 계신 부평구는 그중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교통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부평구 말씀해 주실 때 완성형 도시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개발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처음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게 이제 개발 예정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물이 있으면 메꾸기도 하고요. 산이 있으면 깎기도 하고 해서 이제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개발 후보지라고 하는데 그 택지를 개발해서 여기는 상업지고 여기는 3종 일반지구 아파트 질 수 있는 곳, 단독주택 질 수 있는 곳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이제 신도시가 되는 거죠. 신도시는 그 구획 정리된 곳에 그 목적에 맞게 건물들을 짓게 되죠. 건물들을 지으면서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대부분 짧은 한 10년, 길면 한 20, 30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를 형성하는 데까지.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평구를 완성형 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수정을 하고 개선돼 왔다는 도시예요.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생활 기반 시설이면 기반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도시를 저는 완성형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기준에 맞게 보면 이 부평구는 완성형 도시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적합한 도시입니다. 네, 완성형 도시란 이 도시 자체가 이 사람들이 살기 편해야지 이 중요한 그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걸 갖췄고 대부분을 갖췄기 때문에 완성형 도시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부평구 부동산이 굉장히 또 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저희가 앞서서 만나봤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부평 지역 자체는 핫한 호재죠. 정말 이 GTX 비노선. 현재 이 확정이 되어서 2022년 정도에는 착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마석까지, 경기도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총 13개소 중 10개 노선이 신설되어집니다. 현재 비노선 부평역 주변에는 급행열차뿐만이 아니라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1호선인 경인선, 인천지하철, 그리고 주변에는 또 7호선의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도 편리한 지역에 이 GTX 비노선까지 더해져서 정말 날개를 다는 지역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버스 정류장만 주변에 25개소가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주변으로는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규모 지하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데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GTX B노선이 사실 강남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TX A 노선이라든지 C 노선 같은 경우는 다 강남을 통과를 하는데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성이라든지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작년에 발표했던 이 2019년도에 발표했던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거쳐서 이 강남을 거쳐서 잠실까지 가는 이 남부 광역 급행철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좀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더라고 하면 사실 이 GTX B노선에 더더욱 큰 호재가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중간에 GTX D노선이라는 게 생기면서 김포에서 강남까지 가게 된다라는 어떠한 희망적 요소도 지금은 다 무산이 되어서 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가게 되는 GTX D노선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이 GTX D노선 사실 왜 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GTX D노선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계속 연장하지는 않을까요? 다들 하고 마음을 갖고 이 희망적 요소가 되겠지만 정말 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북 광역 급행열차라도 좀 재추진이 되어서 환승을 하더라도 이 D노선과 B노선이 강남을 거쳐서 잠실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남부광역 급행철도 자체가 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정의당의 이 의원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꼭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교통호재인 7호선 연장인데요. 이 7호선 같은 경우는 산곡동 주변에 산곡역으로 이 개통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5월 22일 날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 기존의 재정비 촉진 지구라든지 재개발
가능해 보이는 이 지역의 주택들, 소형 빌라 자체의 매매가 정말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임대가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소형 빌라들의 매매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게 되면 정말 바로 매수가 체결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7호선 같은 경우는 상곡동이 끝이 아니라 이 서구를 지나서 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이 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방송을 하는 이 부평구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서구까지 보고 이 청라국제신도시역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이 투자하시는 지역 자체, 내가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 지역 자체의 이 설정을 서구까지도 좀 같이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거기다 이 추가적으로 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내지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뭐 집값 내지는 대출이 안 돼서 뭐 추후에 매도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배웠고 학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투기과열 지역이라든지 조정 지역이라도 이 교통 호재라든지 살기 편한 지역 자체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부동산 가치는 더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동산 투자 자체를 좀 리스크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좀 호재, 교통 호재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 중에는 정말 뭐니 해도 교통 호재가 가장 좀 핵심이고 메인인 것 같은데요. 일단 GTX 비노선 그리고 7호선 연장 사업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더 다른 호재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있을까요? 네, 현재 이 부평구 전체적으로 이 개발 호재들이 정말 앞으로도 굉장히 넘쳐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부평역 인근 자체에 이 부평 미군기지는 2019년도 12월 달에 이 81년 만에 인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토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곳에 정말 많은 개발을 한다라고 이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민들의 이 논의를 통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평 캠프마켓의 개발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상황인지 좀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 이 미군기지 내에 일제시대의 잔재 건물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철거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반환받은 토지가 정말 금싸라기 땅에 정말 좋은 땅, 정말 금 같은 땅인데 굳이 폐건물을 존치해서 리모델링을 왜 하는지 진짜 거기다 이 역사적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주둔한 건물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 하면서 그 장소의 박물관이나 뭐 문화공간들을 만들려고 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부평 미군기지를 반환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좀 발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로서는 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계속해서 이 굴포천 복원 사업인데요. 바로 부평역 인근에 부평 1 행정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곳부터 부평구청역까지 1.2km가 되는 굉장히 긴 거리에 이 복개 구간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을 복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지역의 주변에 정말 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신 부동산도 많고 이 대표님 대표님께서도 참 투자를 많이 하셨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정말 자신 있게 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부동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주변 자체에 굴포천 복원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화 공간이 들어섬과 동시에 내 집 자체의 뷰나 내 집 주변에 이 문화 공간이 들어섬과 동시에 이 부동산 쪽으로 이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현재는 이 보상 문제로 인해서 이 착공이 조금 늦어진다고는 하는데 예상은 7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말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고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부평구 전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사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은 저도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개발, 복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되게 많이 된다면서요? 네, 현재 이 굴포천 복원 사업이 굉장히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긴 거리에 단순히 복개만 하고 보행 도로를 개선한다라는 사업만 가지고는 사실 이 땅 자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손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원 사업만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부평 11번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현재
이렇게 개발 사업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굉장히 큰 면적의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포천 길을 따라서 이 창업 공간이라든지 혁신센터 그리고 먹거리 타운 등을 세워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이고 이 창업 공간에 먹거리 타운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이 생성이 되게 되면 유동인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주인구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자체가 좀 많아진다는 것은 지역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상권을 확산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상권이 확산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생기게 되면 그 프로그램들은 당연 광고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부동산 역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초에 이 부평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문화도시를 선정을 통해서 향후 5년간 국비가 약 1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2025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평 11번가 프로젝트의 5대 목표와 16개의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젊은 층의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인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치 또한 정말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먹거리 타운이 들어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음식 창업 체인의 대부시죠. 바로 네. 백종원 대표님. 네네네. 꼭 한번 이 상권에 오셔서 상권을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평인가 어디 뒤에 그 백종원 골목이다라고 할 정도로 식당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네, 많이 있는데 더 늘려라 뭐 제안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친분 있으시다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호재 얘기만으로도 방송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요. 혹시 더 남아 있어요? 네, 좀 그 외에도 네. 조금 있는데요. 빠르게 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6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굉장히 큰 사업 구역에 부평 경찰서 이전은 벌써 확정이 됐고요. 거기다 이 추가적으로 공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만 4천 제곱미터 정도는 민간 공모 계획을 잡아놓고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산곡 청천 공병 부대 부지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평역에서 부평 미군 부대를 지나서 인천 가자역 그리고 송림동, 인천역 연안부두 쪽으로 이동을 하는 현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인천 트랩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호재가 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도시로 또 거듭날 거라고 하니까요. 또 다르게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드네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 내에서 특히 이 지역을 주목하라라는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바로 있죠. 뭐 부평구 전체적으로 해서 뭐 부평구 구산동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물론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부평구 내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정말 좋은 지역들, 이 부평역 인근의 십정동과 부평동 그리고 7호선 연장 개통역 주변인 이 상곡역이죠. 이 상곡역 주변의 상곡동까지 10부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불대갈에 이어서 10부산 이거 발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네, 힘들어 보이셨어요. 네, 호재를 이렇게 길게 하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네. 부평구 자체 내에 뭐 지금 말씀하신 그 10부산 요거 빼고도 부평구 전체 내에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부평만도 6동까지 이루어지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십정동, 상곡동, 그 옆에 청청동 등등 전부 다 정비지역,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될 곳이거든요. 어느 곳을 찾아봐도 다 금맥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 곳에서 물론 좋은 지역에는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게 좀 특징이죠. 잘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구 자체 내에서 한번 금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충 설명에서 또 알짜 팁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부평구 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혹시나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짚어볼게요. 부평구가 이게 좀 작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넓죠. 네, 지역별로 좀 투자 물건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부평동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부평동에는 이제 메인 스트릿을 따라서 신축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한 2015년, 14년 이때 임대사업자를 한참 활성화할 시기죠. 그때 많이 지어졌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로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1기
임대 사업이 지났으니까 이제 2기 임대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런 물건들도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할 물건들이 없으니까요.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해 볼 만하겠고요. 또 십정동, 상곡동, 청천동 요 지역으로 가면은 구옥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판자촌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한 곳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은 거의 재개발이 되겠죠.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들어가는 거는 좀 늦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 그러나 정비구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들에 이제 십정동, 상곡동, 청천동 그리고 부평 주변들을 부평구 전체 내에서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십부산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역별로도 또 이 부동산 다르게 추천을 해주시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부평구 부동산들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네. 이 부평구 그리고 부평동에 이 부평동과 십정동 그리고 이 상곡동 이 지역에 이 투자를 하시는 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 세 곳 중에서 굳이 좀 한 곳을 좀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부평역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바로 부평동이죠. 이 부평동에서도 이 부동산 종목을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4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때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거나 월세를 내거나 해서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를 하고 다시 매도를 할 때 혹시나 이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매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매도를 할 때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쉽게 이 매도를 하려면 대출 자체가 좀 잘 나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이 미분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이 부평역 인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자체에 인입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예전처럼 이 오피스텔 투자만 하면 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전례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원룸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현재 시세를 좀 알아보자면 이 부평역의 주변에 이 부평동 주거용 오피스텔 예상 시세 분석입니다. 현재 시세 자체는 2억 1천에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의 임대가로는 전세 임대 시 2억에서 2억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월세를 냈을 때는 보증금 2천에 약 6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억 4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실투자하는 금액은 훨씬 더 낮아지겠죠. 수익형 부동산인데도 이렇게 이 실투자 금액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전략 세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투자를 진행하는 데에서 격언이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25채 차례 넘게 나온 부동산 대책,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는 그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공주도의 개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 사업들을 믿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투자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 점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할 말 대표님께서 다 하셨고요. 네,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 거다라는 투자, 거의 대부분 인터넷의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임장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인터넷으로만 알아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꼭 내가 투자해보고 싶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꼭 직접 가보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어떤 환경인지, 건물은 어떤지, 주변 시세는 어떤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장 활동과 전문가의 상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평구 만나보셨는데요. 여러 지역들 추천을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방송에서 시간상 이 한 곳만 좀 시세를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요. 전화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박세준 팀장님부터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지역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현 대표와 함께 부동산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 저격입니다. 무주택도 다주택도 아닌 1주택 실수요자의 서름입니다.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대출 규제는 물론이고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점점 어려워졌는데요. 2017년만 해도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매도할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2018년 9.13 대책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으며 여기에 2020년 6.17 대책에서는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답답한 1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표님 사실 1주택자라고 하면요. 뭐 아이들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좀 변경할 필요도 있고 이동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네. 아까 그 표에서 보셨다시피 마지막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그 2020년이죠. 2020년 6.17 대책을 통해서 이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을 하고 6개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자, 매수와 매도를 6개월 내에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를 당하고 근데 그 주변에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뭐 정확히 얘기하면 매수자가 네. 아니면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뭐 현금 수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네. 계약 해지 사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6개월로 못 박아놓고 이 안에 해라. 라는 거는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로 삼는 건 이거였어요. 부동산 투기 근절,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네.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자,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이제 임대 보장성을 뭐 안정성을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로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켰죠. 근데 예. 그 얘기까지 지금 막 꺼내면은 뭐 길어지니까. 밤새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실수요자 얘기만 한번 꺼내볼게요. 첫 번째 얘기, 부동산 투기 근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투기하고 투자의 차이를. 투기는 공정하지 않은 정보의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투자만 할 수 있는 거죠. 투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투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 이런 내용은 일반 국민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넘어가고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요자가 주택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뭐 자녀도 늘어나고 네. 뭐 좋은 집에 살기도 쉽고 내 집이 너무 노후되기도 하고 옮겨가야 되는데 이제 옮겨가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솔직히 그렇죠. 지금은. 내가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집을 팔고 갈 수가 없어. 갈 집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대출을 받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대출 자체도 DTI를 뭐 40%까지 막아놨죠. 그럼 아무리 무주택자의 조건을 가져도 50%밖에 못 받아요. 거기에 LTV 줄여놨죠. 네. DSL 심사까지 하죠. 예. 이사 가지 말란 얘기죠. 이 정도면. 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그게 하면 이게 과연 잡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 그 규제를 통해서 다른 규제를 하고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규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규제하는 게 목적이 돼버린 것처럼 국익이 뭐 전도가 됐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또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그렇죠. 하다 네, 보니까 어느 게 어떤 거를 규제하는 건지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서로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네.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는 제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답답합니다. 예.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애초에 이 목적이었던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갔어야 되는데 규제를 내놓다 보니까 또 다른 이 구멍이 있어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오고 계속해서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대표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존에 이제 주택을 처분하고 옮기려고 해도 이미 다른 곳들의 집값도 내 집만큼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또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방법은 내가 현금을 50% 이상 가지고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현금 보유율이 내 집의 50%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10억입니다. 예. 10억이면 이제 5억은 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DTI를 40% 적용을 받게 되면 6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6억을 가지고 이사를 가나요? 이사비도 있어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고 내가 새집 들어가는데 가구도 바꿔야 되고 뭐 등등 부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집을 이사를 가려면 내가 현금이 최소한 6억 5천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축을 통해서 이사를 간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고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만 현금 부자들만 네. 지금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좀 불합리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네, 그렇습니다. 자, 현금 보유율이 굉장히 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점점 낮아지고 우리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의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빛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일단 1번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화두, 투기 차단과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초 약속했던 집값 안정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 25차례에 달하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며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집값 안정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저희 이제 뭐 대표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임기 종료 1년 남았습니다. 집값 잡기 가능할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네. 이게 방송 나와서 이 정책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점점 같아요. 우울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 부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져왔던 일에 대한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수요 억제 정책을 썼어요. 네. 집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살 수 없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왔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머지 1년 정도 남으니까 이제 공급 정책으로 나갑니다. 예. 4년 동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격이 전부 다 공공주도의 성격이에요. 맞아요. 공공주도로 뭐 재개발을 하겠다, 임대주택을 넣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공의 주도로 만들어진 그 주택에 대한 퀄리티를 누가 보장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는지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국회에서 아직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안정화된다? 라는 거는 솔직히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집값이 뭐 순식간에 폭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간 4년, 3, 4년 동안 이제 꾸준히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갑자기 안정화를 찾기라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정부가 좀 그동안의 이 대책에 좀 사죄를 표하고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가겠다라고 야심차게 좀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급이 늘어나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다라는 곳으로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네. 하지만 그 공급을 누가 하느냐 주체가 문제거든요. 맞아요. 주체가 공공이 공급을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민간이 주도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과 공공이 주도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퀄리티 차이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보유, 투기 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그 시각으로만 보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네. 부동산도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하나의 물건이 약 40년에서 50년간 이제 유통을 거치는 겁니다. 네. 유통을 거쳐서 이제 생애 주기가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유통 과정을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누가 매스를 딱 대가지고 여기는 막고 여기는 열고 이런 식으로 그 유통 과정을 교란을 시키고 인위적으로 좀 침범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 흐름으로 얘기하자면 혈관을 어느 쪽은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시장의 안정, 집값의 안정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순환이 쉽지 네. 않겠네요. 지금도 공공주도의 재개발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네. 사업성 확보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정부 주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만큼 더 많은 임대주택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 기존에 있던 사업주들이 더 좋은 주택을 가질 확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네. 현재 사업주들이 원하는 거는 임대주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집을 여기를 재개발을 해서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임대주택을 짓든 뭐라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과 순서가 완전히 잘못돼 있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얘기하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네. 가격은 형성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걸 겁니다. 예,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 섭리대로 좀 가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중간에서 좀 많은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브레이크들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급 확대에 좀 야심찬 발표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우리 실수요자들의 정말 내 집 마련, 진짜 내 집 마련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또 이렇게 하루 이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참 광범위한 얘기이고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현재 우리 실수요자분들이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 번 쓰는 단어지만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하지만 내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네.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자니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공공 임대나 전세를 들어가기에는 내 집을 갖고 싶은 욕심이 크고 정확히 뭐 어떻게 표현해서 이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긴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답답하신 심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항상 변해왔어요. 지금 이 시간만이 부동산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지나면 다른 시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힘드셨다면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동성이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한 가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안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황 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5-32-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진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만나보신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